하등한 여자가 감정 문제로 전출을 낸대요. 웃기죠? 다들 참아가며 군 생활하는데 여자는 그냥 울고 전출 신청부터 하잖아. 보호? 보호는 약한 민간인이 받는 거야. 군인은 견디는 거지. 그 문서 이미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상부? 누가 널 챙겨? 네가 누군데? 넌 그냥 군번 달린 민간인일 뿐이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부터 이하영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다툼이 남긴 흔적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왼쪽 볼에 남은 손가락 자국, 입술 끝에 작은 상처,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가며 하영은 또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컨실러로 멍자국을 가리고 립스틱으로 터진 입술을 감추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하영이 작게 중얼거리며 군복을 입었습니다. 2등 중사 이하영, 28살. 부대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체력 검정 1등, 사격 실력 최우수, 그 어떤 남자 군인들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입을 열면 부대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이하영 중사님만 보면 등골이 서늘해져요. 후배들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영의 그 차가운 표정과 단단한 모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점호 시간 하영은 다른 여군들과 함께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훈시를 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편 최성민에게 향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중사 최성민. 다른 동료들 앞에서 그는 모범적인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성민 중사, 어제 야간 경계 수고했습니다. 중대장의 칭찬에 최성민은 당당히 경례를 했습니다. 하영의 손목에는 어젯밤 그가 남긴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긴 소매로 가려진 그 상처를 바라보며 하영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영은 후배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의 1등병 김민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다른 선임이 물었지만 김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물티슈를 김민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야기할까요? 화장실에서 김민지는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사님, 저 사실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해서 힘들어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집 앞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영은 김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요? 말 못하겠어요. 창피하고 그리고 믿어주실지도 모르겠고요. 바로 그 순간 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지의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지야,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하영이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하영은 사격 훈련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중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고 목표에만 집중하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사격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영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터져나가고 싶은 절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간절함이 총소리와 함께 메아리 쳤습니다. 저녁 무렵 하영은 생활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TV를 보며 웃고 떠들 때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딸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최성민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일찍 들어와. 오늘 기분 안 좋아. 하영은 그 문자를 보며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그의 기분 안 좋은 날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하영은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최성민의 목소리에는 이미 화가 가득했습니다. 맥주병이 여러 개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훈련이 늦게 끝나서 하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최성민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매번 핑계야. 너 요즘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영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신발장에 군화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최성민이 하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미안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하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새벽 2시 하영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순간 하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말입니다. 새벽 5시 하영은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든 최성민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어젯밤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깨에 남은 손가락 자국이 아직도 아팠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영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하영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하영은 곧바로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중사님, 어디 가세요? 후배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하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행정실 컴퓨터 앞에 앉은 하영은 한참 동안 키보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국방망에 접속해서 전출 신청서 양식을 열어놓고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는 정말 안 돼. 하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출 신청서 작성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계급, 부대명까지는 쉽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출 사유란에 커서가 깜빡이기 시작하자
하영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남편이 나를 때린다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를 쓰면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하영은 조심스럽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사로 인한 어려움. 단 6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하영은 평소처럼 후배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출 신청서 생각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중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영이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도 무엇이 달라진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여군 선임 박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혹시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소영은 자신보다 계급도 높고 경험도 많은 선임이었습니다. 혹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중사님, 만약에 군 생활 중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뭔데? 혹시 결혼 생활 문제야? 하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티가 났나 봅니다. 그럼 그냥 이혼해. 군에 알리면 더 골치 아파져. 부대에서 소문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박소영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소영의 반응이 부대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오후 훈련이 끝나고 하영은 생활관에서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성민으로부터 여러 개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전출 신청서 넣었다며? 미쳤나? 왜 말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설명해. 너 하나 때문에 내 군생활 망치지 마라.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알아버린 것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하영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전출 신청서 왜 넣었어? 최성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냥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경을 바꿔? 나 때문이라는 말이야? 최성민이 일어서면서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영이 뒤로 물러났지만 최성민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야?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같이 군 생활하자고 했잖아. 최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이웃들이 들어요. 하영이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중요해? 지금 우리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성민이 하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하영이 소리쳤지만 최성민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프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전출 신청서 취소해. 당장. 최성민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욕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팔에 남은 손가락 자국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새벽 2시 하영은 거울 앞에 서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화장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려야 할 상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출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하영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직 그녀가 모르는 누군가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평소보다 두꺼운 화장으로 상처를 가리고 부대에 나왔습니다. 컨실러를 여러 번 덧발라도 완전히 감춰지지 않는 팔의 멍자국 때문에 긴 소매 내복을 입고 군복을 껴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장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기 전출 신청서 낸 사람 온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들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함께 식사하던 후배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김민지는 하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다른 후배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사님, 저희 먼저 가도 될까요? 김민지가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영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혼자 남은 식당에서 하영은 주변 테이블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었어? 이하영 중사 전출 신청서 냈다는데. 진짜? 왜? 글쎄,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이상하더라. 역시 여군들은 결혼하면 문제야. 감정적으로 변해. 하영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하영은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중대장이 업무 지시를 하면서도 유독 하영만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행정보급관 김대위가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중사, 잠깐 얘기 좀 할까? 사무실 구석에서 김대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출 신청서 건인데 사유가 너무 애매하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가정사라고 했는데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사가 뭐야? 시부모님 문제? 경제적 문제? 아니면 김대위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 문제? 하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더 큰 소문만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중사, 솔직히 말해봐. 최성민 중사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부부싸움 때문에 전출 가려는 거야? 김대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영이 부인했지만 김대위는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군대 오더니 이제 또 문제네. 여군들은 정말. 김대위가 혀를 찼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부대 분위기 이상해졌어. 결혼한 여군들 진짜 골치 아파. 남편이랑 싸우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해? 심지어 여군 선임들 중 일부도 하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은 아예 하영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다른 여군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하영은 생활관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TV를 보던 동료들도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후배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그래도 저는 중사님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김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김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후배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너까지 힘들어질 필요는 없어. 하영이 쓰게 웃었습니다. 밤 10시 하영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부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최성민과 마주해야 했고 어제보다 더 심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 하영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간 하영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성민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어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최성민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하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나한테는 연락 오던데. 너 때문에 부대 분위기 이상해졌다고. 최성민이 일어서면서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 지금 내 얼굴이 말이 안 되게 깎였다고. 최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최성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화장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아봤자 끝나지 않는다면. 어젯밤에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오늘은 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견디면서도 하영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변화를 향한 의지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지. 하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내든 하영은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더 심해질 거야. 이 모든 게. 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영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당직 근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당직 근무가 부담스러웠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하루는 최성민과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부대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휴가를 나가고 생활관에는 당직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혼자 당직실에 앉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하영은 생활관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몇 명의 당직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영도 오랜만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성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생활관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당직자들은 최성민을 보자마자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왜 여기 왔어요?
하영이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왔지. 최성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직 중이라서. 하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성민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직? 좋은 핑계네. 나랑 집에 있기 싫어서 당직 자원한 거 아니야? 최성민이 하영에게 다가오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당직 순서였어요. 하영이 뒤로 물러났지만 생활관은 좁았고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요즘 내 행동 보면 다 티나. 최성민이 하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성민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프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최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생활관 끝에서 당직을 서던 일병 한 명이 소음을 듣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 현장을 목격한 그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요. 하영이 간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데? 지금 나한테는 너밖에 안 보여. 최성민이 소리를 지르며 하영을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하영이 균형을 잃고 침상에 넘어졌습니다. 최성민은 그 위로 다가와 하영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전출 신청서도 내 허락 없이 내고 이제는 당직까지 서면서 나를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영이 필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설명해봐. 최성민의 손이 하영의 목 근처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으로 하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하영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어? 최성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입술의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최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됐어. 이제 집에 가자. 최성민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직이라서 못 가요. 하영이 피를 흘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최성민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당직은 끝까지 서야 해요. 이것도 제 의무니까요. 하영이 일어서면서 최성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성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평소의 하영이라면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럼 내일 집에서 보자. 최성민이 위협적으로 말하고는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하영은 혼자 남겨진 생활관에서 침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에 피가 계속 흘렀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더니 아까 목격했던 일병이 들어왔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그 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처 치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사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이 받아들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밤 10일씩 하영은 당직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의 상처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부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든 하영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영아? 아버지 이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하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영아,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이만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하영은 눈물을 참으며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부대에서의 냉대,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까지. 말을 하면서 하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빠, 나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 전출 신청서도 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하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괜찮다. 아빠가 해결해 줄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하지만 아빠, 이렇게 되면 부대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그건 아빠가 걱정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일은 이제 끝났어.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하영은 당직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영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입술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립스틱을 여러 번 덧발라야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하영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간부들이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행정실에서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하영은 평소처럼 내무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침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부대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원은 즉시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전 부대원은 즉시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하영을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갑작스러운 방송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긴급 방송은 보통 상급 부대 시찰이나 중요한 방문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후배 김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갑작스러운 시찰이 있나 봅니다. 하영이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헬기야? 여기에 왜 헬기가? 다른 군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영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곧이어 부대 내부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사단장님 이하 전 간부는 즉시 본부 앞으로 집합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사단장님, 이하 전 간부는 즉시 본부 앞으로 집합하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간부들이 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사단장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내렸습니다. 국방부 마크가 새겨진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영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중대장이 급하게 내무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습니다. 이하영 중사, 즉시 짐을 정리해서 본부로 나오십시오. 중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하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대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후배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중사님, 무슨 일이에요? 김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영이 대답하며 서둘러 개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하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버지가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15분 후 하영은 군용 가방을 메고 본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헬리콥터에서 내린 국방부 관계자들과 사단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한 관계자가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하영 중사시죠?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전출이요? 어디로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그건 이동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자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영이 헬리콥터 쪽으로 걸어갈 때 부대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창문마다 얼굴을 내민 부대원들,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간부들,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하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2년 동안 생활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추억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최성민이 황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헬리콥터의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구하겠냐고 했지?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시나 봐요. 이미 도착했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부대가 점점 작아져 보였습니다. 하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를 찾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하영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견된 감찰단이었고 부대 내 전출 처리 지연 및 군인 보호 조치, 미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하영 중사님, 먼저 의료진 검진을 받으시고 이후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찰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한 곳은 국방의료원이었습니다. 하영은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하영의 상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입술의 상처, 팔목의 멍자국, 어깨의 손가락 자국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겨졌습니다. 같은 시간 하영이 떠난 부대는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들이
부대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개별 면담에 호출되었습니다. 사단장님, 이하영 중사의 전출 신청서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감찰관의 질문은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셨는데 신청 후 3주가 지나도록 1차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감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추궁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출 신청서를 의도적으로 미루어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대장실에서는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조사관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하영 중사와 개별 면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담을 했습니다. 가정사 문제라고 하더군요. 김대위가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가정사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셨습니까? 김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하영을 조롱하고 무시했을 뿐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하영 중사의 신체에서 폭행의 흔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위가 거짓말을 했지만 조사관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최성민은 별도의 조사실에서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그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최성민 중사, 부인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수사관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부부간의 다툼일 뿐입니다. 최성민이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셨는데 부인의 입술을 터뜨리고 팔목에 멍을 만드는 것도 단순한 다툼입니까? 수사관이 의료 기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최성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전출 신청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에게 유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최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대 한켠에서는 목격자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생활관에서 폭행을 목격했던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확실합니다. 최성민 중사가 이하영 중사를 때리는 걸 봤어요. 그 병사는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요. 부부 문제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았어요. 병사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조직 문화 말입니다. 오후 3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견된 핵심 인물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만수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만수 위원장은 사단장과의 면담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 군인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까?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이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은 내 딸이라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병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국회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군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저녁 무렵 조사 결과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김대위는 즉시 보직 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성민은 군 검찰로 이송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을 포함한 여러 간부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대는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방의료원에서 하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하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하영 중사님, 내일부터 새로운 부대로 전출됩니다. 국방의료원 심리치료센터입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떠난 지 일주일 후 그녀가 몸담았던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대장 김대위가 보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개인 짐을 정리하며 다른 간부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조차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님,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간부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동정보다는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하영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 검찰로 이송된 그는 가정폭력, 개인정보 유출, 직무 관련 비위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내는 나날들은 그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최성민 중사, 부인에 대한 폭행을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 군 검찰관의 질문에 최성민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기록, 목격자 증언, 그리고 부대 내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죄상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성민이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보다는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하영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하영과 함께 근무했던 여군들은 자신들이 그녀를 외면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여군 선임 박소영이 다른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부싸움인 줄 알았어. 설마 저렇게 심한 줄은. 동료가 대답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변명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후배 김민지는 하영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도와드리지 못했을까? 토요일 밤 폭행을 목격했던 일병은 이제서야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때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장님, 제가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중사님이 덜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 병사가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 게 다행이야. 내가 증언하지 않았다면 최성민 중사가 계속 거짓말했을 거야. 선임이 위로했습니다. 한편 국방의료원 심리치료센터로 전출된 하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이전 부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개인의 사정을 함부로 묻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새로운 상관인 정소령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하영에게 말했습니다. 이하영 중사님, 여기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다른 군인들의 상담 업무를 도우시게 됩니다. 본인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말이죠. 정소령의 설명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치료센터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군인,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군인, 적응 장애를 겪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들을 보면서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심리 상담에서 담당 상담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나요? 하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을까 봐서였어요. 이제는 어떠세요? 이제는 내 목소리도 소중하다는 걸 알 것 같아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영은 아버지 이만수와 면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이만수가 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하영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하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편 국방부에서는 하영의 사건을 계기로 군내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신고 체계 개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군이 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지시가 전군에 전달되었습니다. 몇 주 후 하영의 전 부대에서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첫 훈시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말하세요. 부대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영의 일이 그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김민지는 새로운 중대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가 이하영 중사님에게 편지를 써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중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의 전 동료들은 모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부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하영은 그 편지를 받고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김민지의 글씨로 쓰인 중사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영은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심리치료센터에서의 생활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가리기 위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심리치료센터에서 하영은 다른 군인들의 상담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전투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병사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간부들을 상대하면서 하영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영 중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담당 상담관이 하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하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영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국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하영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영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는 곳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 하영은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관과 아버지의 격려를 받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영은 강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날 하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군인들과 군 가족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영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폭력이 시작되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절망감,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간까지 저는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었고 아내였고 피해자였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생존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영의 진솔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군이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 여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밤 하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하영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7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저녁식 날 심리치료센터 동료들이 하영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소령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영 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계속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게는 진짜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하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군복을 정성스럽게 개어 선반에 걸었습니다. 7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하영을 아버지 이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본 이만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영아, 정말 수고했다. 이만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에요. 하영이 아버지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하영은 뒤돌아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을 성장시켜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계획이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하영은 민간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영의 사건은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군 내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정되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하영은 다시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헬기가 데려간 건 군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외면해선 안 될 한 사람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더 빨리 외쳐야 했던 걸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